안녕하십니까. 중세국어 연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훈민정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글 표기법과 한글 문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세국어 한글 표기법의 원리에 관한 것입니다. 교재 12쪽을 함께 보시면 이해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세국어 한글 표기법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음소적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음절적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소적 표기 원리라고 하는 것은 명사나 용언 어간의 교체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는 표기법입니다. 여기에 상대되는 개념이 형태 음소적 표기법입니다. 형태 음소적 표기법은 현대 한국어의 한글 맞춤법처럼 기본형을 고정시켜서 표기하는 것입니다. 형태 음소적 표기법, 음소적 표기법이라는 용어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음소적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발음 나는 대로 쓰는 것이고 형태 음소적 표기법은 원형을 밝혀서 적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음소적 표기법 그리고 음절적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음소적 표기법에 상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실제 음절을 표기에 반영하는 그러한 표기법으로 이 표기법은 연철 표기와 상당히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국어의 예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의 꽃에 해당되는 단어의 기본형이 고지입니다. 고지, 고잘 이런 식으로 조사가 붙어서 바뀌기 때문에 기본형을 고지라고 할 수 있고 없다라고 했을 때 업은 중세국어와 현대국어가 기본형이 똑같습니다. 만일 중세국어가 현대국어의 한글 맞춤법과 똑같은 방식의 표기법을 선택했다면 이러한 방식이 되겠죠. 곧에다가 이가 붙었으니까 곧지 이렇게 쓸 것이고 곧에다가 목적격 조사 알이 붙었으니까 곧잘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없어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없다에 어가 붙었으니까 없어가 될 것이고 없다에 은이가 붙었으니까 없으니가 돼야 할 텐데 중세국어의 표기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지라고 이러한 방식으로 고잘 이렇게 쓰는 방식이 바로 이 2번의 음절적 표기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없어 이렇게 쓰거나 없으니 이렇게 쓰지 않고 없어 없으니와 같이 쓰는 방식이 음절적 표기법입니다. 잘못 이해하시는 분은 음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음절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언어학에서 말하는 음절이라는 것은 실제 발음 날 때 하나하나의 음절을 음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음절이요 이것이 하나의 음절이고 없으니라고 발음이 나죠. 절대로 표기법에 이끌려서는 안 됩니다. 고지 할 때에도 고하고 지 이렇게 두 개의 음절이 되는 것이에요. 고잘 할 때에도 고와 잘 이것이 음절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현대 맞춤법에 거기에 이끌려서 이것이 하나의 음절이고 이것이 하나의 음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음소적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 교체 현상을 표기에 반영한다라고 얘기했죠. 고지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이 요 다음에 이렇게 샤프 표시가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다른 말이 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휴지가 있다, 포즈가 있다, 단어 경계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곧하고 이것이 단독으로 끝난 것이에요. 현대국어로 생각했을 때 꽃하고 이렇게 단독으로 끝났을 때 현대국어의 표기법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치읓 받침을 발음하지 못하면서도 꽃이라고 쓰지요. 이것이 형태 음소적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현대국어에서 실제로 이것의 발음은 꽃하고 디귿 발음으로 납니다. 이렇게 적는 것이 치읓이라는 음소가 실제로는 여기에서는 디귿이라는 음소로 교체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교체된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는 표기법이다. 그래서 단독으로 쓸 땐 곧, 그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왔을 때 마찬가지로 곧도 있는 그대로 실제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적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없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없고 우리는 이러한 표기법에 아주 익숙하지만 실제로 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여기 슛이 그 앞 다음에 자음을 만나게 되면 이것이 떨어져 나가게 되죠. 실제 발음에 있어서는. 그래서 없고 이러한 방식으로 표기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음소적 표기법과 음절절 표기법에 있어서 음소적 표기법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듣는 중세국어에 있어서의 팔종성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종성법이라는 것은 음절말 위치에서의 중화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는 것으로 받침 위치에 8개의 자음만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8개의 자음을 잘 보십시오. 기역, 이엔, 디귿, 니은, 비읍, 미음, 시옷, 리을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만일 이것이 15세기 국어가 아니고 현대 국어라면 요 시옷은 없을 것입니다. 현대 국어에서는 디귿 받침과 시옷 받침은 음절말에서 구별되지 않습니다. 즉 음절말에서 현대 국어는 디귿과 시옷이 중화된다는 뜻입니다. 중화라고 하는 말은 대립을 보이는 두 개의 자음이 서로 특정한 위치에서 발음상으로 구별되지 않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팔종성법에 대한 규정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종성에 나옵니다. 바로 그 면이 이것입니다. 연, 기역, 옌니응, 디귿, 니은, 비읍, 미음, 미음, 시옷, 리을, 팔자, 가조경야라 이 8가지면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방식이죠. 즉 그때 당시에 표기법이 음소적 표기법으로 쓰라라고 하는, 써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나오는 여기 뱃꽃 위 이화라고 하는 귀절이 요 옆에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뱃꽃, 배나무꽃이에요. 이화, 여스의 갓, 여우의 가죽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본형을 밝혀 적게 되면 뱃꽃 할 때는 지읒 받침이 될 테고 여우 할 땐 여스가 기본형이니까 이렇게 되고 가죽이라고 할 땐 가츠 이렇게 되는 것이 기본형인데 여기서 받침은 시옷자로 가히 통용할 수 있으므로 오직 시옷자만 쓰는 것과 같다라고 규정을 해서 허용 규정을 두었습니다. 즉 원칙은 형태 음소적 표기에 따른다면 고즈, 여스의 가츠라고 적어야 하지만 그때 당시 실제 이것은 발음에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 시옷으로 고스, 여스의 가스 이렇게 적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팔종성법은 비록 허용 규정이지만 중세 한글 문헌에서 거의 예외 없이 지켜지던 규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팔종성법이 예외를 보이는 문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15세기 문헌들은 팔종성법에 따라서 받침에는 8개만 썼는데 실제로 이 8개의 받침 이외에 더 많은 받침을 쓴 문헌이 있습니다. 즉 더 많이 쓰게 되면 형태음소적 표기에 가깝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문헌이 용비여천가라는 문헌과 월인천강지곡이라고 하는 문헌입니다. 이 두 개의 문헌은 모두가 다 세종이 직접 편찬과 간행에 관여한 문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용비어천가 제2장입니다. 유명한 내용이지요.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곧 띄었고 여름 하나니 여기 곧 보세요. 당연히 그때 당시에 다른 문헌들에는 곧이라고 단독으로 나오면 시옷 받침을 써야 됩니다. 팔종성법이니까. 그런데 이 문헌은 지읒 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형을 그것을 밝힐 수 있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표기법입니다. 그리고 이 월인천강지교라는 문헌은 더 재밌습니다. 다삿꽃 두고지 할 때 요 고지라고 하는 글자를 보십시오. 요 글자는 원래 활자로 인쇄해서 최초에 인쇄될 때에는 이렇게 표기되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나중에 인쇄가 끝나고 난 뒤에 가만히 이런 일자 획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더 그은 것을 알 수 있죠. 최초의 원고와 인쇄에서는 팔종성법에 따라서 표기되었었는데 나중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아마도 세종의 개인적인 표기법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더 수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세종은 현대국어와 똑같은 형태음소적 표기를 알고 있었으나 표기에 편리하도록 형태음소적 표기를 포기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음소적 표기를 할 것을 그렇게 권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음절적 표기 방식의 대표적인 방식인 연철, 그리고 거기에 상대되는 개념인 분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철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어 적는다는 뜻의 연철입니다. 연철은 15세기의 일반적인 표기법이죠. 말 그대로 음절적 표기 방식이에요. 그냥 그대로 뒤엔 말이 모음으로 시작되면 앞에 말의 받침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그것을 연철이라고 부릅니다.
분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그 다음에 오는 말이 모음으로 시작된다 하더라도 받침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기본형을 밝혀서 적는 그러한 방법을 분철이라고 부르지요. 15세기의 일반적인 표기법은 당연히 연철표기법입니다. 그런데 분철표기법이 특이하게도 세종의 저작인 월인천강지곡에 일부 나타납니다. 이 월인천강지곡이라는 문헌은 음소적 표기법도 나타나지만 팔종성법에 어긋난 표기법도 나타나죠. 용비어천가와 마찬가지로. 근데 용비어천가에는 분철은 나오지 않아요. 이 월인천강지곡에만 이 분철이 나오는데 여기 잘 보십시오. 1번 체언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일이시나 눈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요 1번입니다. 월인천강 1번에 일이시나 눈에 마치 오늘날 한글 표기법을 보는 것과 참 똑같아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문헌이라면 당연히 일이시나 이렇게 나와야 돼요. 눈에도 눈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절적 표기법이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용언 어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를 만나면 여기 보십시오. 담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담아. 그릇에 담아 어디에 담아 할 때 이것은 당연히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표기법이라면 담아가 돼야 되지만 여기에서 이러한 분철 표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1번의 표기법 체언의 분철은 쉽습니다. 그러나 용언 어간의 분철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발음할 때 담아 이렇게 발음하면서 여기까지가 어간일 것이라는 것을 분석해내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담아 이렇게 분석하지 않고 다들 담아 하니까 담아 이렇게 적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철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과도적인 표기로 나타나는 표기에 중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철은 연철 표기에서 분철 표기로 변화하는 과도적인 표기 형태로 나타난 것인데 이러한 방식이 손날, 옷살, 밥을 제가 그렇게 읽었습니다만 아마도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읽지 않고 손알, 오살, 밥을 이렇게 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을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지금 우리 현대 한국 사람들은 손이 있으니까 손을 적고 을을 적겠지만요. 그때 당시에는 손을 이 발음 나는 대로 이렇게 적게 돼 있어요. 손을. 그런데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손을 가리킬 때는 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 다음에 을이 붙었을 때 을을 적어야 될 텐데 손을 하니까 늘 발음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을을 적게 돼 있어요. 이러한 표기 방식, 오살도 마찬가지고 바불도 마찬가지예요. 뭐 일부 학설에는 이것이 그때 당시 실제 발음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아주 소수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러한 표기 방식은 그때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연철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분철로 넘어가는 시대적 변화 과정에서 이러한 표기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세기 표기법 중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 한자음 표기법입니다. 한자음 15세기의 한글 문헌은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한자 밑에 한글로 도금이 달려 있는데 그 음이 달려 있는데 그것이 15세기의 우리나라 한자음이 아닙니다. 참 읽을 수도 없고 특이한 음들이에요. 15세기 한자음의 한글 표기 방식을 우리는 흔히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다 이러한 표현으로 말을 합니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했을 때 그럼 동국정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동국정운은 이 오른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48년에 간행된 책의 이름입니다. 동국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이고 정운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발음이다라는 이러한 뜻이에요. 한자음의 올바른 발음, 그러니까 중국 한자음 표준 발음 사전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종은 아주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를 만들면서 그 이전에도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왜 우리나라의 한자음은 중국 한자음하고 다른가 하는 그러한 문제예요. 중국 사람한테 한자를 배웠을 테니까 그 한자가 중국으로 들어왔으니까 중국 한자음과 우리나라 한자음은 같아야 될 터인데 그것이 다르다는 점이 참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자음이 중국의 원음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 음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세종이 말하자면 언어 정책에서 크게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자음 정책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 별자가 중국 사람들은 볕하고 발음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것을 별하고 발음한단 말이죠. 참 이상한 일이에요.
마치 영어로 미국 사람들은 오렌지를 orange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렌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를 좀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 발음 오렌지는 이게 잘못 변한 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음에 가깝게 orange 이렇게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서로 떨어지거나 새로 받아들여진 언어 체계에 따라서 음이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종은 이것을 너무나도 중국 한자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식자 우환이라고 이 음을 바로잡으려고 했어요. 음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일일이 사람마다 쫓아다니면서 이것을 별이라고 발음하지 말고 비엇하고 발음해라라고 알려줄 수는 없죠. 그래서 발음 기호로 한글이라는 문자를 만들었다는 학설도 아주 신빙성 있는 학설입니다. 그런데 이 별이라고 하는 음을 하루아침에 볕이라고 하는 음으로 돌리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언어상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음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국정운이라고 하는 책을 신숙주, 최항, 성산문 등에게 시켜서 편찬을 하게 하는데 이 음의 특징은 중국 한자음과 우리나라 한자음의 절충음이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음이에요. 두 개를 적당히 중간쯤에 정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별이라고 우리가 부르던 이름을 볕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볕시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국정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중간 발음 별이라고 발음을 하되 별이라고 울려나가지 않게 뒤에 있는 여린 히읗을 붙여서 별 하고 막아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능을 하기 위한 글자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면 요 음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인데 그래서 이 세종 당년에 동국정운이라는 한자음 표준사전을 만들고 그때부터 간행되는 모든 한글 문헌에는 한자음의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달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홍보를 했지만 아무리 언어라고 하는 것은 홍보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말하던 대로가 한국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은 결국에는 세종 때까지만 지켜지고 그 다음 15세기 말부터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게 됩니다. 사실 그래요. 실제로 알지도 못하는 음을 일일이 사전을 찾아가면서 한자음을 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15세기 말문은 육조대사 법보단경원회, 줄여서 육조단경원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들부터는 현실 한자음으로 한자음을 달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전반적인 표기법의 변화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15세기의 한글 문헌들을 보게 되면 참 이상한 문자들이 많죠. 여기에 나오는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나오는 이러한 문자들이 다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문자들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문자, 그래서 없어진 문자라고 해서 흔히들 소실 문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 문자들이 없어진 시기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없어진 순서, 즉 사용되던 하한선이 있게 돼 있어요. 자, 요 글자 뭡니까? 비읍 순경음 또는 순경음 비읍입니다. 이 글자는 신제 28자 속에는 들어가지 않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까? 바로 연서라고 하는 비읍 밑에 동그라미를 이었으면 할 때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소리죠. 그것은 그때 당시에 15세기 말에 우리말에 무라고 하는 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가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조대 문헌부터는 전면적으로 이 글자가 사용되지 않게 됩니다. 이 글자가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이 음소가 변화했기 때문인데 이 무라고 하는 음은 그 다음 시대에 가게 되면 우라는 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날씨가 참 더워 이렇게 했던 것이 그 뒤로는 16세기부터는 더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때 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글자가 되겠죠. 더워. 제일 먼저 없어지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두 번째입니다. 요 글자는 뭐죠? 여린 히읗입니다. 이 여린 히읗은 고유어 단어에는 사용되지 않고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아까 보았죠. 그리고 관형사형 리을 히읗 표기 중세 국어에 있어서의 관형사형은 나중에 배우시겠습니다만 리을로 쓰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리을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요 관형사형음이 뒤에 있는 말이 된소리가 되기 때문에 요것이 그 다음 말을 된소리 시켜준다 해서 요것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밝혀 쓴 것이에요. 요것이 15세기에 같이 소실되어서 여린 히읗이 사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이라고 생긴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반치음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인데
그 음은 바로 z라고 하는 음입니다. z라고 하는 음은 중세국어 말기, 근대국어로 넘어가기 직전에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은 0이에요. 0인데 우리말 이응하고 혼동될까봐, 아니면 영어의 오하고 혼동될까봐 이렇게 0하고 빗금을 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 중세국어에서는 사이, 두 개의 사이, between, 이것을 중세국어에서는 사지라고 했는데 근대국어에 오게 되면 이것이 사이가 됩니다. 이 반치음이 제로로 없어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 다음에 문자가 바로 꼭지가 있는 이응입니다. 이것을 옛이응이라고 부르는데 근대 국어 시기에는 요 옛이응 대신에 꼭지가 있어요? 꼭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게 됐어요. 원래 세종이 만들 때는 초성에 쓰는 글자 아무 음가가 없는 것이 동그라미고 음가가 있는 NG는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라고 할 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써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쓰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이 근대국어 시기에 이렇게 바뀐 것인데 이것은 이 음소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1번, 2번, 3번의 경우는 각 글자가 나타내는 음소가 소멸했기 때문에 그 글자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이지만 이 글자는 모양이 비슷한 이 글자를 사용하게 된 것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 오늘날에 있어서는 결국은 똑같은 글자인데도 이것이 음가가 맨 앞에 있을 때는 아무 음가가 없고 받침에 있을 때는 이것이 바로 옛날에 요 음가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모양이 두 개가 비슷하게 생기니까. 그렇지만 이제 점점 분철을 해나가게 되니까 요 글자와 이 글자가 절대로 혼동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게 뭘 이렇게 꼭지가 있게 쓰고 꼭지가 없게 쓰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아마도 이 문자의 모양이 바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방점입니다. 15세기 문헌에는 문헌마다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어서 글자 음의 높낮이를 표기하고 있었는데 근대 국어에 들어서면서 성조가 소실되고 그러다 보니까 방점을 찍을 필요가 없게 되고 또 방점을 찍을 수도 없어요. 어떤 음이 높은 음이고 어떤 음이 처음이 낮다가 높아지는 음인지 어떤 음이 평평한 음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근대국어 때부터 이때 것은 소실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세국어 말에서 근대국어 초기까지의 일반적인 표기법의 변화는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8종성법이 7종성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디귿과 히읗이 음절말에서 발음상 구별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과 똑같은 상태가 바로 근대국어 초기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히읗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그래서 7종성법이 된다는 것이고요. 연철 표기가 점점 분철 표기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두 번째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표기법에 관련된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이 훈민정음, 즉 한글이 적혀있는 문헌자료의 형태와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중세국어를 공부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15세기에 살던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모셔다 놓고 그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럴 수 없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지나간 언어를 연구할 때 그 언어가 적혀져 있는 문헌 자료를 통해서만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는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주는 우리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표음문자, 소리를 한국 말소리에 딱 정확하게 맞춰서 만들어진 한글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우리말을 적어놓은 자료가 있으니 이 얼마나 아주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의 역사, 즉 한글 이전의 고대 국어 그리고 그 뒤에 고려시대 우리말까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5세기 국어예요. 500년 전의 말은 우리가 그래도 가장 잘 알 수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그 이전의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연구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헌자료라고 하는 것과 아주 친해져야 됩니다. 문헌자료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학문을 서지학이라고 부르는데 국어사, 즉 중세국어라든가 그 이전의 고대국어, 이미 없어진 말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서지학이라고 하는 것에 공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헌자료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서지학적 용어로 해서 이것이 그 자료가
출판되었느냐, 출판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방식이 있습니다. 출판되지 않은 책을 사본이라고 부르고 출판된 책을 간본이라고 부릅니다. 사본은 필사본의 줄임말이고 간본은 간행본의 줄임말입니다. 1판, 2판 하기 때문에 그것을 판본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본은 손으로 쓴 것이지요. 그때 당시로서는 붓이니까 붓으로 쓴 것이 필사본, 사본이고 그때 당시에 인쇄한 것, 즉 나무로 새겨서 인쇄한 것,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것이 금속 활자 아닙니까? 나무 활자, 금속 활자를 가지고 인쇄한 그러한 책들이 간본이 되는 것입니다. 15세기에 한글로 된 문헌자료, 즉 한글이 조금이라도 나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한글 문헌이라고 부르는데 한글 문헌 가운데에도 15세기에 쓰여진 필사본이 있습니다. 바로 상원사 중창권선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글이 있어요. 이것은 오대산, 강원도에 가게 되면 오대산 상원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신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승려가 상원사를 다시 지을 때 사람들에게 시주를 구원하는 글을 권선문입니다. 말하자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쓰는 그러한 글이지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대로 오늘까지 남아 있어요. 이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붓으로 써서 이렇게 남겨놓은 글이 됩니다. 방점도 있고 다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능엄경언의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능엄경언의 활자본이고 하나는 능엄경언의 목판본입니다. 능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경의 하나의 이름입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난 뒤에 석보상절, 월인석보 이러한 불경들이 간행되기도 했습니다만 세조대에 오게 되면 간경도감이라고 하는 불경 간행기관을 별도로 두고 엄청나게 불경을 간행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때 불경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한글로 간행하는 사업을 했는데 그때 나온 최초의 책이 바로 이 능엄경언이라는 책입니다. 능엄경언회가 처음에는 이렇게 활자본으로 간행되어 있었어요. 활자본, 을해자본이라고 쓴 것은 구리활자인데 그 활자의 이름에는 옛날 활자들은요. 그 활자를 어느 해에 주조했느냐에 따라서 을해년에 주조했었다 해서 을해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 활자로 간행한 책을 을해자본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활자본 안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뒤에 활자의 이름에 따라서 무슨 본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그랬다가 이 을해자본에 오자가 너무 많아서 그 다다음 해에 목판본으로 능엄경언회를 새로 찍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책을 잘 구별해 보십시오. 바로 활자로 간행한 간본은 활자본, 목판에 새겨서 간행한 것은 목판본인데 이 책은 활자본이고 이 책은 목판본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능엄경이라고 하는 불경을 하나는 구리활자에 새겨서 구리활자를 주조돼 있는 구리활자를 가지고 조판을 해서 새긴 책이고 이쪽 것은 나무에다가 붓으로 쓴 내용을 뒤집어 붙이고서 마치 도장을 새기듯이 이렇게 그대로 새겨서 다시 찍어낸 이러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책을 한 권 내려도 이렇게 쉽게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간본만을 가지고 따지는데 아까 필사본이라고 했던 것은 다 유일본입니다. 출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으로 쓴 것이니까 딱 한 권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간본, 간행본, 판본이라고 부르는 것은 언제 제일 먼저 간행되었느냐 아니면 다시 간행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마치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새로 내었다 했을 때 책을 냈을 때 제일 먼저 낸 책을 초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간행본 중에서 실제로 인쇄했을 때 가장 먼저 간행한 것이 초판. 그런데 이 책이 잘 팔려서 몇 년 뒤에 다시 이 책이 필요해서 또 찍게다 그러면 재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오면 3판, 4판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옛날의 책들도 최초로 그 책이 간행된 책을 원간본이라 초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초간본이라고도 부르고 원간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원간본이 시대가 지나서 다 없어지게 되어서 또 새로운 책이 필요하게 됐다든가 원간본이 부족해서 또 새롭게 책을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새로 책을 낼 때 재판을 낸다면 그 책의 이름은 중간본이 되는 것인데 중간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초로 그 내용이 나온 것은 원간본이지만 그 내용을 나중에 다시 간행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시집을 내었어요. 시집을 내는데 한 10년쯤 뒤에 이 시집이 다 시판되어서 그 뒤에 새롭게 또 시집을 똑같은 내용을 내고 싶다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냈던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낸 것입니다. 마치 복사를 하듯이. 복사를 해서 똑같이 만들어낸 그 책을 복각본 또는 번각본이라고 부르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좀 고쳐야 되겠다 해서 개정판을 내었다면 그것은 개간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국어사 자료, 15세기, 16세기 자료 가운데에서 이 중간본으로서 복각본과 개간본, 이것으로 유명한 것이 바로 두시연해입니다. 두시연의 원간본은 성종 때 활자본으로 간행되죠. 1481년이에요. 이 책이 간행될 때가 1481년에 두보의 시를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번역한 책을 분류두공부시라고 해서 이러한 책으로 내는데 우리는 이것을 두시연해라고 부릅니다. 이 두시연해라고 하는 책이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러간 뒤에 두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니까 1632년 인조 때입니다. 이때 이 책을 다시 간행하려는데 활자본이기 때문에 다시 찍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활자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활자는 다시 그 책을 간행하고 나면 해체되어서 또 다른 책을 찍는 데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죠. 오늘날 같았으면요, 이거 갖다가 복사를 하면 아주 쉽죠. 근데 복사기가 없었던 시대니까 다시 간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방에서 간행하기 위해서 지방에는 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에다가 다시 새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시연의 중간본은 목판본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중간 두시연해를 낼 때 1632년, 1481년이잖아요. 시대가 벌써 150년이나 흘렀어요. 오늘날도 한 3, 40년만 흐르면요, 맞춤법이 지금 정해져서 그렇지 우리 할아버지들이 쓴 편지 잘 못 읽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맞춤법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걸 읽을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150년이면 엄청나게 많이 말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표기법도 달라지고 실제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1632년에 다시 간행할 때 이것을 내용을 조금씩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본은 중간 두시연의 중간본은 정확하게 말해서 중간본 가운데서도 개간본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이 중세국어 자료를 다루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교과서에 보시게 되면 20쪽부터 해가지고 중세국어 15세기, 16세기의 한글 문헌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이름도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이것을 다 외워야 되느냐? 외울 수 없습니다. 물론 저는 외웁니다. 저는 이것이 전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문헌이 어떤 것이고 하는 것을 알지만 사실 이 안에 있는 문헌을 한글을 잘 읽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떤 문헌이 어떤 문헌이고 하는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제별로 불교관계 한글 자료다 하게 되면 어떠한 것. 예를 들자면 석보상절이라고 하는 책은 불교서냐 의학서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보상절은 나중에 강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써낸 석가모니 일대기죠.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그러한 책입니다. 불교관계 한글 자료가 15세기 국어자료에서는 가장 많아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고 나서 책을 간행하는데 처음에 나온 용비어천가를 제외하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다 불경이에요. 석보상절, 월인석보, 월인천강지고 그리고 세조 때에 이르는 그 많은 간경도감 불경원에서들까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세종이 훈민정음 한글을 만든 것은 불교를 포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학설도 있을 정도로 15세기의 한글 자료를 잘 알려면 불교 자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석보상절이라고 하는 책이고 그 다음에 1459년에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 이 두 권의 책을 합쳐서 간행한 책이 바로 월인석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월인석보는 나중에 제2부 출석 수업을 통해서 중세국어 강독 시간에 자세하게 읽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사진만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교관계 한글 자료입니다. 유교적 윤리를 가르치기 위한 교화서 및 유교경전을 한글로 번역한 자료인데 교화서, 유교경전 이러한 것들이 유교와 관련된 것들이죠. 정말로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조선시대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유교 국가인데 유교를 이데올로기로 해서 창업을 한 국가인데 어째 한글이라는 문자가 나오자마자 유교 경전은 번역하지 않고 불교 경전을 먼저 번역했느냐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번역이라고 하는 측면과 우리가 오늘날 예전의 자료들을 잘 보게 되면요,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대부분의 책들이 언해서라고 부르는 번역서들입니다.
번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국어 실력이 아니에요. 외국어만 잘한다고 해서 번역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번역하고자 하는 원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영어 잘한다고 해서 영어의 어떠한 책을 번역한다고 해서 좋은 번역이 될 수 없어요. 영어를 조금 못한다 하더라도 그 영어로 쓰여진 원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한 사람이 번역을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답은 아주 명확하게 되는 것이죠. 유교 국가이기는 하지만, 조선이 유교를 국시로 해서 창설된 국가이긴 하지만 유교라고 하는 것이 주자하게 들어온 것인 고려 말이에요. 고려 말에 들어와서 조선시대 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유교에 대한 조예가 깊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고려시대가 바로 불교 국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려 말에 있었던 고승대덕들, 아주 불교의 조예가 깊은 고승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불교 서적을 갖다 놓으면 그냥 우리말로 촤촤촤촤촤촤해요. 그런데 유교 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때 당시로도 정확하게 주자학에 관한 이해가 충분히 깊지 않죠. 유교 주자학과 성리학에 관한 깊은 이해가 되는 것은 조선 중기에 퇴계라든가 율곡 등등이 나타나서 그것이 이해가 깊어지고 난 뒤에입니다. 이 번역에 있어서 불교가 먼저 번역되고 유교가 그때 당시 번역하고 싶었지만 번역하지 못했던 그 사정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를 만든 것은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에요. 어리석지 않은 백성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문으로 보면 되니까. 문자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그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화, 백성의 교화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교화를 해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는 모럴을 잘 가르쳐 놔야 국가의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지, 제각각 제멋대로 살아서는 나라의 체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쉬운 교화서부터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책, 삼강이 뭔지는 아시죠? 효자, 충신, 연려, 여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별로 그다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세 가지지요. 이 삼강행실도는 원래 처음에는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세종 때부터 먼저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한문으로 내던 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한글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 책 위에다가 한글로 번역을 이렇게 붙여서 인쇄를 덧붙여요.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이 삼강행실도인데, 나중에 1514년에 가서 이 삼강행실도에 빠진 효자, 충신, 연려들을 더 보충해서 만든 책이 바로 속삼강행실도입니다. 속이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죠. 요새도 영화에도 속 뭐뭐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후속편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삼강만 세 가지냐 해서 이륜이라고 하는 것은 효자, 충신, 연려 말고 친구지간, 그리고 형제지간, 붕우, 그리고 형제, 여기에 관련돼서 그 행실이 뛰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시하고, 그러니까 글자를 잘 모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교화를 하는 데는 이렇게 만화처럼 보여주면서 그 위에 한글로 이렇게 덧붙여서 궁금한 사람은 더 읽어보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이 되는 것이 바로 유교관계 한글 자료 가운데에서 교화서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 유교 관련 한글 자료 중에서 정통 경전을 번역하는 것, 예를 들자면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사서지요. 사서, 삼경을 번역하는 것은 조선 중기의 선조 때부터의 와서의 일입니다. 선조 때 와서 교정청을 설치하고 그때 유교 경전들이 이제 번역되죠. 조선 중기에는 이제 유학이 이미 충분히 이해가 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유교 관계 한글 자료 중에서 유교 경전 중에 제일 먼저 번역된 것이 소학입니다. 어린이용 유학서죠. 말하자면 어린이들, 소학, 어린이들에게 유교의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유교의 여러 경전 중에서 아주 쉬운 내용들만을 뽑아서 만든 책이 바로 소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번역하는데 제일 먼저 번역했던 책의 이름이 번역소학이고, 나중에 다시 번역하는 책이 소학원회예요. 왜 한 번은 번역했으면 됐지 또 번역을 하느냐? 옛날에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름도 번역소학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번역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주로 의역이에요. 이상하게도 그래요. 소학을 번역한 것인데, 이 한문 원전을 한 글자 한 글자 이대로 번역하지 않고 이분들이 대의에 따라서 이 내용, 의역, 의미 중심으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조선 중기에 가서 유학자들이 볼 때 이 성인의 경전을 말이지, 제멋대로 해석을 해서 의역을 하면 안 된다. 한 글자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직역을 해야 된다 해서 이 번역소학의 이 번역 방식이 상당히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게 되어서 그때 나온 책이 소학원회인데,
오늘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번역 수학이라는 책도 있고 수학원이라는 책도 있다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문장이 다르겠지요. 어떠한 자료가 더 그때 당시에 우리말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대답이 나오시죠? 당연히 이쪽 것입니다. 의역이라고 되어 있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을 해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우리말이지, 직역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미 한문의 원전에 따라서 그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고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그다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의학관계 한글 자료입니다. 의학관계 한글 자료가 교과서에 이거 말고도 많은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름을 보고 대충 아시면 돼요. 구급 간이방. 대충 느낌이 오죠? 구급이라고 하는 건 구급약 할 때 구급이잖아요. 간이는 간단한. 일반 동네에서도 이 책만 가지게 되면 한글만 대충 알아도 뭐 급하게 말하자면 급한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만든 것인데, 물론 오늘날의 관점에서 서양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미신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한의학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지요. 그리고 물론 또 이것들이 여기 쌓여 있는 한글 자료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말을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또 우역방이라고 하는 것은 원전이 우마양저 염역병 치료방인데 소라든가 말이라든가 양이라든가 돼지라든가 이런 것들의 전염병을 예방하는 수의학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책들도 널리 읽혔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해서 간행했다라고 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역학관계 한글 자료입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제일 헷갈려해요. 역학서? 이렇게 되면 역학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점치는 책이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달력에 관련된 것이냐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 한자가 역자가 이 번역할 때 역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해서 외국어 학습서인데 전통적으로 역학서라고 불러왔어요. 왜냐하면 통역관들이 공부하는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것. 이 역학서 중에서 중세국어 15세기, 16세기 아주 유명한 책이 바로 번역노골대와 번역박통사라고 하는 책이죠. 최세진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번역한 그러한 책인데요. 번역노골대는 노골대를 번역한 책이고 번역박통사는 박통사를 번역한 책입니다. 이 번역노골대는 북경으로 강인 상인들의 여행과 교역에 관한 중국어 회화집이고, 번역박통사는 조금 그것보다 내용이 고급스럽습니다. 중국인의 생활 풍습과 제도 등에 대한 문답이지. 이 초급 중국어라면 이것은 중급 중국어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어요. 원래는 이 노골대라든가 박통사 이러한 책들은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중국어 역관들한테 공부를 시켰어요. 그때는 이제 한글이 안 달려 있었죠. 오직 이 백화문 한자만 적혀놓고 그것을 선생님이 읽어주면 그걸 따라서 읽으면서, 마치 오늘날 영어 교재, 영어 회화책에 한글은 하나도 없고 영어만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잉글리시 스루 잉글리시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영어가 빨리 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편리한 점도 있어요. 한글로 이렇게 중국어 음을 달고 이것에 대한 한 문장씩 적고 이렇게 해놓게 되면 공부를 하는데, 역관들이 공부를 하는데 좀 더 편리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 문학자료인데, 시가 문학자료 중에서 이제 유명한 것이 1447년 용비어천가죠. 용비어천가 맨 첫 장입니다. 해동육룡이 나라샤 일마자 천복이 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이런 귀절이고, 이 시용의 학보라고 하는 책에는 실려있는 서경별곡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고전 시가 강독이나 이런 시간에 많이 보시죠. 이것은 악보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에요. 가사를 서경이 아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경별곡의 맨 앞 귀절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다 그때 당시에 우리말을 보여주는 그러한 자료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운서 및 한자 학습서입니다. 운서는 아까 동국정운도 운서예요. 한자음에 관련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운서, 그리고 한자 학습서는 이제 어린이들이 초창기 한자 학습을 위해서 한자의 한글로 음과 후운을 단 책입니다. 바로 한자 학습서의 예를 두 개 들어놨는데, 이 훈몽자회와 석봉천자문 두 개가 다 한자 학습서에 들어갑니다. 훈몽자회는 그 유명한 최세진이 1527년에 간행한 그러한 책이죠. 이건 굉장히 글자가 많아요. 3300글자 정도 됩니다. 이 글자들에서 이렇게 아주 한자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등급이 있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러한 책일 것이고, 이 천자문은 아주 우리에게 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책이죠. 예전의 천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한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한글이 나오기 전이니까 당연히 한글이 없는 천자문이었겠죠. 그래서 서당에서 선생님이 한알편 따디 하고 읽으면 생도들은 이 글자를 보고 이것이 한알편, 이것이 따디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익혀야 되는데, 이 한글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것이 이렇게 음과 훈을 다는데 이용되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요것의 그때 훈이 무엇이고 음이 무엇인지, 지금하고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15세기 자료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언해 자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만, 언해는 언문으로 해한 것이에요. 언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즉 한글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것으로 번역한 것이죠. 한문 또는 중국어 원문을 한글로 번역한 것, 또는 그 번역한 책도 언해라고 부릅니다. 여기 훈민정음 언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언해가 붙어 있으면 그 앞에 있는 책은 한문으로 된 책이에요. 반드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한문으로 된 책,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했다라는 이러한 뜻이 훈민정음 언해가 됩니다. 이 옛날 언해본, 언해된 체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바로 이 훈민정음 언해에 해당되는 체제가 첫 번째입니다. 구결문과 언해문이 나란히 실리는 것입니다. 국지어음이 이호중국하야 이런 방식, 이것이 한자 원문에다가 구결 옆에다가 토를 달았단 말이에요. 국지어음이 이호중국하야 이렇게 달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언해문을 답니다. 나란 말싸미 중국에 달아 이러한 방식으로 되는 것이죠. A가 구결문이고 B가 언해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책들은 이 12번의 체제인데 드물게 13번과 14번의 체제를 가진 책들도 있습니다. 13번의 책, 한문, 원문과 언해문만이 짝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결이 달려있질 않아요. 두시언해가 그렇습니다. 개회송풍장, 창서, 찬고와 이렇게만 한자 원문만 달아놓고 그 옆에다가 번역을 해놔요. 신의 횟돈대 솔바람이 길이 분하니 푸른 쥐 네티새서리에 숨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방식의 체제가 두시언의 체제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아까 보았던 번역 녹을 때 번역 박동사의 체제가 그런데 백화문, 한문과 다르죠. 백화문은 중국의 구어문입니다. 거기다 언해문을 다는데 당연히 백화문이니까 구결이 필요 없죠. 이것도 한자 음대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중국음을 읽어야 돼. 따그, 니중 나리라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리고 그 밑에 큰형님, 네 어드러로셔부터 온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언해 자료에 있어서의 언해 체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중세국어 문헌에 있어서의 한글 문헌의 의역과 직역에 관련된 것인데 바로 번역 양식이라는 것이죠. 아까 번역 소학은 의역이고 소학원에는 직역이다 했는데 그 앞서서도 석보상절이라는 책도 있고 법화경언해라는 책도 있어요. 석보상절은 의역된 책이고 법화경언해는 직역된 책입니다. 이상하게도 역사적으로 앞선 책들은 의역이고 그 뒤에 나온 책들은 다 직역이에요. 중세 시대에 있어서의 언해 자료의 지배적인 양상이 직역이에요. 아마도 우리의 조상들은 번역을 하는 것은 직역을 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번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번역 양식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이것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불경입니다. 불경의 원문에 구결을 단 것인데 일체모공의 방어 무량무수 색광하샤, 물론 여기 있는 구결들을 빼게 되면 한문, 불경, 원문이 그대로 재생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석보상절 19라고 쓴 것은 석보상절의 19권의 38번째 장에 나온다는 뜻이에요. 법화 이렇게 쓴 것은 법화경 언해의 6번째 권, 권 6의 99번째 장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출전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15세기 자료를 연구할 때에는 이 석보상절에 있는 문헌은 이것의 번역이 일체 터럭구무마다 무량무수 색광을 번역한 것을 보세요. 그지없으며 수없은 빛의 광명을 표시하 이러한 식으로 무량무수 색광을 풀어서 번역했어요. 의역적인 태도죠. 근데 C번 보세요. 법화경언에는 원전을 그대로 끌어옵니다. 무량무수 색광이 불교에 있어서의 하나의 용어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전을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의역한 문헌과 직역한 문헌을 잘 관찰해 보게 되면 어떠한 특징들이 의역과 직역의 차이가 나는지 우리 교재 26쪽에 보게 되면요. 의역과 직역의 차이가 벌써 3가지 정도로 요약되어서 나옵니다. 오늘 강의는 한글 표기법과 한글 문헌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 정도까지로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 제3강에서는 형태소와 단어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